어딘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게다가 오늘도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울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결과로 제가 잘 지내는 거라요. 제 인생의 시작은 우울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죄를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외할머니가 말했지만 그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정말 친절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아빠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빠는 작은 시골 마을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도 힘든 직업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언제나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외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아빠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죠.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만큼 아빠의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빠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제가 크니까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질을 했어요. 그 일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란 직업도 잃으셨죠. 그 후 술을 더욱더 마시더니 결국 완전 폐인이 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기 싫어서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매일 술 냄새로 들어오고 외할머니가 보내주는 생활비도 술값으로 날아가서 육성회비도 내지 못해 교무실에 항상 호출당했어요. 어려운 사춘기 여중생으로서 그런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버지를 미워할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지 않았어요.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도중에 도로공사장 인근에서 사망한 걸 발견했어요.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곳이었고 사람들이 접근조차 하지 않는 위험한 장소였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거기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있긴 했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왕래도 잦지 않아서 자주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잠실에서 살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가출을 결심했어요. 그 후 방황의 시기를 겪다가 우연히 경찰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의 상황을 듣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보호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원래는 외할머니가 돌봐주어야 했지만 거부당했고 심지어 외할머니도 제가 자신을 키울 능력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글픈 기억이 나네요. 이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인데도 모르겠다고 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출 청소년 상담을 받아주시는 분의 소개로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거기서는 정말 많은 문제아들이 있었어요. 가출한 아이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시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었지만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이 있는데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가출하거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이만 먹어도 이렇게 살 수 없고 그래서 학교로 다시 보내주세요 해도 항변을 했지만 어떤 아이들은 내 엄마가 이러는데 너까지 그러냐며 위협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니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어린 소녀로서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 아픈 기억이 돌아왔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시절. 그러나 그녀는 눈을 떴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했다. 동물보호소장이 그녀를 불러서 많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으로 갔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나 그 공장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그동안 힘든 생활을 견뎌왔다.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고 싶다. 하지만 그 시절이 벌써 20년이 지나갔다. IMF 위기가 있던 시기, 비정규직이 많았던 때, 대량 해고로 목숨을 구했던 시기.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나니 그녀는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공장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래서 공장 친구와 함께 나왔다.
그녀는 공장에서 3년을 근무했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었다. 현재는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바다도시 출신의 친구를 믿고 따르며 시작했던 것이었다. 나의 고향에서 사업을 하자고 꼬드겨서 동의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에게는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가 가는 곳이 즉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거칠고 대신 주정뱅이의 정도가 많습니다. 친구의 고향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서울에서 자랐다며 돌아왔기 때문에 친구도 반갑게 대해주고 나도 고향 사람이니 마냥 잘 대해주셨습니다. 일단 친구가 제안한 것은 고향에서 소주집 외에 사업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즉 소주집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술집들이 유행했었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20대 여성들이 운영한 술집이 정말 장사가 잘 되었죠. 동네 청년들부터 배낭여행객까지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갔기 때문이죠. 여성들이 운영한 술집이기에 시끄러운 경우도 있었지만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 때문인지 적당히 선을 지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2년 이상 하다 보니 내가 20대 중반이 되자 점점 의미 없는 것 같아져요. 내 동년배들은 대학 졸업 후 한 해 만에 취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술안주를 만들고 술 주정뱅이들을 모셔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미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동업하던 친구도 시집가서 결국 사업이 막혀버렸습니다. 임신 후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받지 않고 혼자 가게 문을 여닫는 것이 계속되는 이 정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깨달았죠. 공부하는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외모나 귀엽거나 사람을 사로잡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친절한 경찰 아저씨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사회 소장님도 친구들도 마지막으로 손님들도 이상하게 저를 싫어하거나 피해가는 모습 없이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안주를 만들고 술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말이 없고 아는 척하거나 다정한 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참 좋아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운이 많은 것보다는 맞힐 수 있다면 첫인상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았고 장사도 조금 지치고 있었고 돈도 쌓여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게를 쉬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꽤 탄탄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걸 이유로 나를 이용하고 버린 남자, 그리고 취직 후에 가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모두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징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별을 선택했고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남자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받은 그 남자를 통해 나는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지고 더 나은 인연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내리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 바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을 모았다 해도 돈을 벌지 않으면 매일 내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방법도 모르겠지. 몇 년 동안 상을 운영했지만 옷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솔직히 내가 대학 졸업한 지는 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곧 승진해서 널 부양시켜 줄 테니까. 그때는 정말 고맙고 넌 항상 내 옆을 지켜줘서 힘이 되었지. 너는 항상 내 곁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해. 자연스럽게 너의 남자친구 집과 회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너의 남자친구의 회사 사람들도 나를 알게 됐고 특히 회사 사장님께서도 나를 좋아해 주셨어. 그 당시에 50대의 젊은 아저씨였는데 정말 젠틀하셨어. 내가 회사에 오면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 때로는 남자친구의 회사에 함께 가기도 했어. 작은 마을이기도 하고 서로를 금방 알아가게 되어 굉장히 편했지.
그러던 중에 너의 남자친구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너무 안타까웠지? 너의 남자친구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었으니까. 비록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겠지. 아버지의 병을 같이 돌봄하면서 낫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아파서 정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병은 심해지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의식을 잃으신 적도 있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고 병원비가 커버되지 않았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남자친구의 친척들이 도와줬지만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모은 돈을 모두 전부 남자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나 이는 큰 실수였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가 감사했지만 이 결정이 얼마 후에 후회되었어요. 이후에는 다음 사업을 고려하면서 돌려보았지만 그 전에 남자친구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항상 감사해. 받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왠지 요즘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해? 결혼한 후에 내가 눈을 감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 고맙다. 예전처럼 남자친구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반응이 별로였어.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진실을 알게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거야? 그 후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버지는 계속 병실에 계셨어. 남자친구가 아버지를 태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받은 돈으로 병원비를 써달라던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 돈이 내 전부였는데 말이야. 좋은 곳에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결혼을 위해 쓴 거니까 기다려. 하지만 그 말을 믿었어. 남편이 제 인생의 희망인데 그를 믿었어.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사라졌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월세로 살던 집에는 이미 짐을 모두 꺼냈고 회사를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에게 물어보았지만 나도 알 방법이 없어서 그냥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 말에 너무 힘들어서 더욱 힘들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돈도 이미 다 써버렸고 나이는 어느새 30대를 넘어섰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남자친구가 왜 사라졌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친구였어요. 제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더니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꼈죠. 동료들도 도와주고 지방 소도시라서 빈집도 찾아와서 다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요. 저는 남친에게 부른 돈으로 집까지 사주고 병원비까지 굴려요시면서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주변의 도움 덕분에 원룸 한 채는 구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주변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일을 잘하는 게 술 팔기밖에 없었으니 예전처럼 포장마차 컨셉으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어요. 왜냐하면 처참하게 망할 줄 몰랐거든요. 예전만 못하답니다. 그동안 많은 가게가 생기고 특히 동네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작은 도시인데도 외지인들이 많아지고 사람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고 가게 컨셉이나 인기도 완전 다르게 됐죠. 그때 다른 길을 택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마음대로 하다가 빈털털이 된 적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지옥을 보냈죠. 남친도 도망가서 잡으려고 애쓰고 장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막막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좋게 봐주신 남친의 회사 사장님이 늦었다는데요. 최근에 가게가 잘 되고 해외 출장을 가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없던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말하지 말아요. 집안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가요? 회사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업무는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부는 사장님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주무는 가정부였어요. 솔직히 내가 아줌마라고 불리기엔 아직 젊어 보이는 30대 중반처럼 보이는 청년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우리 집에서 하라면 다른 여성들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에 죽어버린 딸과 닮아서 그래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푸셨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동네에서 만나면 늘 친절해 주시는 분이라 일단 거부감을 덜 가졌어요. 더불어 동네에서도 많은 선행을 하시는 평판이 좋으신 분이셔서 갈등 중인 상황에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친구가 어때? 그냥 하세요. 돈을 벌면 곧다. 그리고 좋은 분이니까 문제될 게 없겠죠 라고 하고 잠깐의 막다른 길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동네에서 떠나기 위해서라도 선택할 수 있겠다 싶었고 지금 현재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당시 60세를 훌쩍 넘었지만 어깨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넓게 벌어져 계셨어요. 옛날 말로는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후에는 72세가 되었지만 체형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좋았고 체력도 탁월하셨어요. 다만 사고로 인해 장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부분만 빼면 건강이 좋고 어릴 적부터 체력이 항상 우수했다고 하니 선천적으로 강한 몸과 체력을 물려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호탕하셨는지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고 카리스마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해요. 그래서 사장님은 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여러 협회나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또한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선행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맥을 동원하거나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서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혹시라도 그분께서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일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짐 같이 해보자며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한마디로 사랑을 받으셨죠. 그 연세에도 동네 곳곳을 돌며 가려운 곳을 치료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높은 양반들도 사장님께 인사를 하러 오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셨답니다. 하나 있던 자식견안의 마을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신 후 혼자 사시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을 항상 그리워하셨죠. 그래서인지 사장님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분위기였죠. 어쨌든 그렇게 사장님 집에서 일하게 되어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는 편안했어요. 집안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집안 손볼 곳도 없었어요. 대신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술안주를 제공해주고 빨래나 청소를 하는 것이 일상 업무였죠. 술을 파는 일에 비하면 정말 쉬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장님의 비서 겸 간호사 언니였어요. 두 분은 원래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돌아가신 사모님과도 친분이 깊은 분이셨죠. 사장님이 건강하실 때도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회사를 설립하고 바쁘게 다니실 때도 많은 일을 대신 처리해 주셨어요. 일정을 챙겨주다 보니 어느새 비서 겸 주변을 보살피는 작은 요정처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30년 가까이 사장님 곁을 지킨 분이셨어요. 그러나 두 분은 저를 정말 괴롭혀 주셨어요. 아마도 제 기질이 꼬이기 시작했던 때가 그 시점이었겠지요. 집안에서 비서 언니와 저 그리고 사장님으로 이루어진 세 사람 가족은 사장님을 위해 봉사하는 동료, 여성 비서 그리고 차를 몰아주시는 운전기사 아저씨의 출발까지 짚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 아저씨는 Y만큼 본인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에 사장님 댁에서 비서 언니와 저로만 남게 되었죠. 밤이면 비서 언니가 마치 식모처럼 취급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에도 누워 잠든 그대로였는데 갑자기 발로 툭 찔린 기억이 있어요. 입방이 잠기는 것을 듣고 난 누가 들어온 것인지 몰라 방을 들여다봤더니 비서 언니였습니다.
깨우는 순간부터 다음 아침까지 둥글레차를 챙겨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편의점에서라도 둥글레차 티백을 사와서 내일 아침에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도 잠을 설치게 만들며 논란을 일으키곤 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장님이 주무시거나 다른 곳에 계실 때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비서 언니가 나도 한때 천국을 찾은 적이 있어. 공사장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그땐 허드렛 원을 받고 하는 일이 다 꽝이었어. 그렇게 다 떨어뜨렸어. 라며 말을 꺼내면서 과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를 볼 때마다 참으로 요리만 잘해도 너 같은 여자에게는 집에 들일 수 없는 거다. 이상한 개뼈 같은 것이 들어와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차네. 어찌됐든 무슨 말만 하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정말 못 살게 대해. 그러더니 조금씩 나를 식모 취급하기 시작해. 어느 날은 비서 언니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왔어. 솔직히 못 듣고 넘어가려 했지만 들어오자마자 현관 신발장 앞에서 중얼거리니 정말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사장님은 서울 출장 중이라 집에는 나와 비서 언니 둘만 있는데 비서가 그러니까 화가 났지.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해도 안 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조용히 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러는 거 너무하지 않아? 이를 영상으로 찍어서 사장님께 보여줄 테니. 그 말을 했더니 비서 언니는 그 뭐냐, 나를 무시했다고 통곡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이를 먹어 쭈그러지자니 너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런 버릇 어디서 배웠니? 라며 이렇게 절로 점심집에서 배웠다며 우리를 무시하는 소리를 했지. 화가 심하게 오른 상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다음날 아침 비서 언니가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이미 바쁘다며 스스로 해먹으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노하며 지적했지만 그래도 제가 요리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나는 사장님의 가정부가 아니라 비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사장님이 돌아오면서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하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린 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나타난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이 오한이 가득 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장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쓰러지면서 첫사랑을 화랑사적 집은 것이 참 가슴 아프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사장님이 돌아갈 때까지 앞날 꿰뚫어 드러냈어요. 나는 사장님이 언제나 딸처럼 대우해 주시고 내가 요리한 음식이 그로부터 맛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안주에 소주를 따라 마실 때 맛이 굉장히 좋겠네요. 사장님께서는 술을 드시면 안 되셔요. 또한 이 안주는 술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아, 그 반찬이 정말 맛있어서 술이 생각났다는 거네요. 그만큼 사장님께서는 제 요리 솜씨를 칭찬해 주시고 제 음식을 매우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만큼 사장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따뜻한 분이셨는데 혼자 계신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서 언니에게 사장님 가족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이나 가족들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외로움을 쓸쓸히 이겨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사장님의 고향은 북한이지만 부모님께서 남한으로 피난 왔기 때문에 고향 친척도 없고 많은 친구들도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출금을 거의 다 갚는 시기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바로 사장님의 사모님이 아끼던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비서 언니는 제가 훔친 거라고 주장해서 소란이 났는데 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말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 저가 반지를 훔치려고 했다면 이미 훔쳐져 있을 텐데 말이에요. 물질적인 욕심을 내어보지 않았고 그저 빚을 갚고 동네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장님께서 알게 되셨는데 비서 언니는 제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급하게 안심시켜야 해요. 참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훔쳤다는 건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를 모욕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비서 언니 얼굴에 찬물을 쏟는다더니 해도 끝이 없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회장님이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의 거실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CCTV가 하나지만 그때는 방천장에 뭔가 경고등 비스무리한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주신 거였어요. 회장님도 비서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신 거네요. 몰래 그걸로 비서 언니의 일상과 나의 행동을 모두 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 생각보다 그 영상 덕분에 내가 도둑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고 도둑은 운전기사 아저씨라는 거였어요. 원래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더라고요. 회장님도 그 장면을 보고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던데 운전기사 아저씨도 회장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비서 언니가 난리를 치자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다는 얘기네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그나저나 나도 내가 헷갈린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멀리 사망죄가 있었다면 자처해서 나가겠다며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 경영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공범도 함께 나가야지라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본 결과 어째서인지 공범이 비서였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둘은 사장님의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몰래 팔거나 현금을 빼돌한 것 같더군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은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유언체서 증거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것으로 비서와 운전기사를 내치우셨어요.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었는지 경찰에 신고는 안 했던데요. 비서는 나가면서 사장님에게 눈물로 사죄했지만 무슨 악담을 퍼부면서 나가면서 남긴 말씀들은 참 또 다른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나타나니 집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전 아무것도 한 바 없었는데 왜 뒷북을 치는 비서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집에는 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서 일을 할 때 식사나 어쩔 때는 병원에 대신 가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삶도 점점 혼자 서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관계는 결코 아니었고 제가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음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사장님 곁에서 밥을 차려주고 아프면 간호해주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옮겨가며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이런 것도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무의 예상듯 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4시간 365일을 함께 하던 어느 날 사장님이 돌아오시지 않았지요. 결국 그날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무슨 능지를 타겠다며 그의 시체 접견증을 받아 그의 영결식에 참석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그의 가족, 직원들 그 모두가 하나 같이 그의 장례식을 위한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끝마치고 저는 다시 돌아서느라고 익숙한 있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신이 했었던 일에 대해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전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늘 담력 있으셨지만 그의 곁에 항상 자랑하여 지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일상 속에서 그의 기억을 추억하며 참으로 가슴 아픈 일도 많지만 별개의 일에 가해 자의 입장에선 납득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모른다면서 깊은 울음소리를 품고 있었지만 그의 영감을 받아 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돌아감을 당한 후에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남겨진 바가 없다면 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라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찰관과 비서 언니가 함께 있었는데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사장님을 남편이라고 주장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계속 외쳤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널 경고했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 누구야, 이 여자는? 사장님과 10년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사장님의 아내라며 나타나니 충격적이다. 그 여자가 나한테 사실 마누라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사실 내 남편과 이혼하고 차별적으로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데 정말 깜짝 놀랬어. 놀라운 건 아내가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아이가 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 비서 언니는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사장님과 이혼하셨다는 걸, 그래서 너랑 혼인 신고한 거구나. 너한테 다 알려줬을 텐데 너 때문에 너무 착잡하다. 너의 배신감과 수치를 고려하면서 내 청춘 10년이 사라지는 느낌이란다. 어쩌면 사장님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척주 제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선을 확 분명히 그은다고 하더군. 죄송합니다. 이 즉흥적인 쉬운 재구매 서비스에는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원님, 저렇게 도울 일은 없을까요? 상황을 다 들어버렸는데 솔직히 화가 나네요. 그 사원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건네줬어요. 그건 녹음기였죠. 나는 너무 놀라서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비서 언니와 그 여자가 나눈 은밀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봉투를 따면서 그 여자가 어떤 곡절한 것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돈을 받고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 녹음 파일을 가져가서 회사 경영자에게 듣게 했어요. 이 바람쌈 언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바로 확인했어요. 무슨 보험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대출금을 받아서 그건 소용없죠. 회사 대표의 아들 말고 바로 식당 루시트에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 나는 문서를 바꾸고 돈을 사용했다. 나와 회사 회계 담당자가 협력해서 회사를 재건했고 그 돈으로 우리가 나눠졌어요. 그 사람 정말로 잘해주길 원했네요. 아 어머나, 그렇게 사람 속을 꼼꼼히 파고들면서 속 시원하구나. 계속해서 갑을 넘겨주는군. 사장님이 왜 날 속여서 아내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을까?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지. 돈을 좋아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살지 않고 돈만 빼먹는 사람이었어. 착한 사장님이 그걸로 만족하며 살다가 내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미안해했어. 그렇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 사이에 비라는 작자는 그 여자와 손잡고 돈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 사장님의 노력으로 성장한 회사를 매각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고 사문서 위조 등으로 모두 신고했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서 언니가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일 없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었어.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법대로 처리해도 되지 않나? 이미 유 원장을 고쳐서 회사를 팔아 넘긴 상황이니까. 게다가 직원들까지 개입했다. 일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비서 언니는 이미 문서 위조로 처벌받은 입장이고 일이 커지면서 그 여자가 내게 와서 남편의 재산을 나누자고 했어. 내 상황도 어렵지만 그쪽도 어렵다고 생각해. 제 맘이 열듦을 버리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줄 테니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상황을 손봐줄 거야. 저는 사장님의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의 자식에게 줄 돈을 발견했고 사장님은 그 아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 아들은 사장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장님과 이야기한 남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법정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방에서는 자신에게 줄 돈이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동네에 가게를 차린 것이야.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작은 케이크 가게 말이야. 진작에 그걸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먼 길을 돌아서서 드디어 내가 원했던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아내가 분명하다는 거야. 나는 꼭 나의 자리를 찾고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어. 내 긴 이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올릴게. 응원해줘.